몰래 만나러 간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안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반 벼슬아치 집에서 태어나 모자란 것 없이 살고 있었지요. 이런 안생에게 한 가지 딱한 일이 있었는데 젊어서 아내를 잃고 호라비가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호라비가 되었어도 새 장가갈 생각을 안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에서 아름다운 색시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니 그 색시가 바로 정승댁 여종이었지요. 만생은 어떻게든 그 색시를 아내로 맡고 싶어서 중매쟁이를 시켜 선물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을 거듭해도 색시 쪽에서는 끝끝내 아무런 소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만 안생이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색시도 마음이 움직였는지 허락을 하여 마침내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색시는 비록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처지였지만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고와서 남의 부러움을 살만하였지요. 안생도 젊고 잘생긴 데다가 마음까지 넓어서 나무랄 데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색신의 부모님도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대접을 아주 극진하게 해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다른 사위들이 그만 셈이 난 것이었지요. 정승에게 달려가 낱낱이 일러 바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가 대감 허락도 없이 양반집 선비를 새사위로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새사위를 대접하느라고 저갓집 살림이 기울고 형편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옛법으로는 남의 집 종이 시집 장가를 갈 때에는 주인이 정해주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과 혼인하라고 하면 이 사람하고 하고 저 사람과 혼인하라고 하면 저 사람과 해야 했던 것이었지요. 정승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것들이 지 마음대로 양반집 사위를 얻었단 말이지. 이런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정승이 곧 힘센 종 몇을 보내어 안생의 아내와 장인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아내는 한번 잡혀간 뒤로는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안 깊숙하게 갇혀버렸지요. 정승집은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겹겹이 큰 문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안생은 아내 얼굴은커녕 뒷모습조차 볼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생은 할 수 없이 정승집 문지기들에게 돈을 뇌물로 주고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들어가 아내를 몰래 만났습니다. 나중에는 정승집 가까운 곳에 작은 가게를 마련해 두고 거기에 살면서 밤마다 아내를 만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안생이 아내를 만난 자리에서 아내가 친정에서 보내온 붉은 신 한 켤레를 애지중지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놀리는 말을 하였지요. 그 신을 신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참이요. 그러자 아내가 안생을 나무랐습니다. 서방님은 어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그러면서 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지요. 또 한 번은 아내가 바느질을 하면서 흰 적삼을 만들기에 또 실없이 놀리는 말을 했습니다. 예쁜 적삼을 입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 참이요. 이제 보니 서방님은 내가 떠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님 스스로 떠나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적삼을 더러운 물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안생이 그 뒤로는 다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더욱 깊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안생이 밤에 담을 넘어 아내를 보러 갔다가 새벽에 나오는 일이 여러 달 이어지니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정승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승이 불같이 화를 내어 안생의 아내를 불러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너는 아직도 네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구나. 우리 집 남자 종 가운데 아무개가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너는 마땅히 그리로 시집을 가야 할 것이다. 곧 나를 받아 혼인할 채비를 하거라. 안생의 아내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찌 대감마님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곧 자기 손으로 시집갈 물건을 챙기고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에게 자기가 곧 정승이 정해둔 남자 종에게 시집을 갈 거라고 알리면서 말이었지요. 그 말을 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안생의 아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요. 종살이를 하는 처지에 감히 정승의 말을 어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이 있는 몸으로 또 시집을 가서 믿음을 저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끝내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이었지요. 안생은 그것도 모르고 집에 있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정승 집에서 젊은 아낙이 심부름을 왔다고 했습니다. 아내 소식인가 싶어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보았지요. 그랬더니 젊은 아낙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부인이 죽었습니다. 안생은 처음 거짓말을 하는 줄 알고 웃으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정승집 옆 가게에 가보았지요. 그런데 방 한가운데에 아내의 시체가 이불과 옷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안생은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자기 가슴을 치며 밤새도록 울었지요. 나중에는 목이 쉬어 목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에서 그 모습을 보고 흐느껴 울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안생은 슬피 울며 가게에 빈소를 차려두고 밤낮으로 눈을 붙이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깐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아내가 여느 때와 같은 모습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라 얼른 나가 맞이하려고 보니 어느새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생은 기절하고 깨어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사흘이 지나자 안생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 한 색시가 저만치서 자기를 따라오는 것이었지요. 이상하게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살아생전 아내의 모습과 똑같은 여인이었습니다. 크게 소리쳐 부르며 달려갔더니 어느새 사라져 보이지 않았지요. 집 대문 앞에 이르니 또 그 여인이 문 밖에 서 있기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새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지요. 안생은 그 뒤로 넋을 잃고 다니다가 정성껏 아내를 장사 지내고 얼마 안가 그도 따라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죽어서도 복수를 한 처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시대 때의 일입니다. 충청남도 어느 곳에 작은 금광이 하나 있었는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던 이 금광을 일본인이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두고 빗줄기가 줄기차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지요. 하늘이 노했나? 그렇더라도 우리 불쌍한 농민들에게 이러실 게 뭐람? 농민들은 이렇게 하늘을 원망하며 하소연할 곳 없는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었지요. 이런 농민들과는 달리 배불리 지내던 일본 사람들은 매일 밤 술타령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한국인의 금광을 빼앗은 기무라 금광 소장 패거리들이었지요.
기무라 소장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면 작업이고 뭐고 다 집어쳐야 할 것 아니야? 그때 일본인 현장 감독이 말했습니다.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애써 파놓은 굴이 무너지고 말 것 같습니다. 기무라 소장은 들고 있던 술잔을 들이켰지요. 현장 감독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 소장님, 다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하늘이 노한 것 같으니 제사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사? 현장 감독은 기무라 소장 옆으로 다가가 귓전에다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제일 예쁜 계집을 골라 제물로 바치면 틀림없이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거참 좋은 방법이군. 어디 자네 말대로 한번 해볼까? 그럼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고을에 바다가 보이는 산 기슭에 초라한 오두막집에 17살 난 옥녀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여 남루한 옷을 옥에 걸치고 다니는 옥녀였으나 옥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옷으로 가려지지 않았지요. 옥녀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홀 어머니를 위하는 효성도 지극했습니다. 그날도 착한 옥녀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와지끈하며 문이 열리더니 정체불명의 남자들 몇 명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일본도를 든 일본 사람들이었지요. 어머니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저 아이를 끌어내라. 그중 한 명이 명령을 내리자 일본 사람들 6명이 와락 달려들어 금세 옥녀를 꽁꽁 묶어버렸지요.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어머니는 옥녀를 붙들고 늘어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옥녀의 어머니는 옥녀의 치마 자락을 붙들고 늘어졌지요. 그러자 일본 사람 하나가 인정사정 없이 발길질을 했습니다. 순간 옥녀의 어머니는 숨이 넘어가는 듯한 비명을 내지르더니 고꾸라지며 입에 거품을 물었지요. 옥녀는 옥녀대로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목이 메인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뒷산으로 끌려간 옥녀는 결국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지요. 소장은 제사상 앞에 꿇어앉아 말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바치오니 부디 풍우를 그쳐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보다 많은 금은 보화를 이 소장에게 내려주십시오. 옥녀는 그렇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빗줄기가 가늘어지며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옥녀의 어머니는 가슴에 피멍이 들고 움직일 수도 없는 채 딸의 이름만 되뇌이다가 그대로 실신하여 잠이 들었지요. 옥녀의 어머니는 자리에 누워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딸의 이름을 부르다 잠이 든 어머니의 꿈에 옥녀가 나타났습니다.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소복을 하고 머리를 산발한 채 다가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지요. 어머니, 내일 모든 원수를 갚을 것이니 스님 한 분을 모시고 금광 앞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옥녀는 어머니께 한마디를 남기고는 사라졌고 어머니는 옥녀의 환영을 잡으려고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기무라 소장이 한가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을 때 때마침 전화가 와서 수화기를 드니 너무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곧 달려가겠다. 기무라 소장은
문을 박차고 금광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금광에 도착하여 빛나는 황금 덩어리를 보자 기무라 소장은 기쁜 마음에 소리를 질러대었지요. 황금이다, 황금. 드디어 내가 부자가 된 것이야. 금덩이를 안고 기뻐하던 기무라 소장은 갑자기 억 하는 소리를 내지르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기무라 소장은 좁은 굴 속에서 연신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으며 움켜쥐고 있던 황금 덩어리들이 땅에 떨어져 여기저기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무라의 눈앞에 소복을 하고 우뚝 서 있는 여인. 여인은 바로 며칠 전 자기 손으로 죽였던 옥녀였지요. 옥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녀의 뒤에는 굵은 구렁이가 눈빛을 번뜩이며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물론 수많은 일본인, 조선인 광부들까지도 오금이 저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옥녀는 곧 날카로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모두들 꼼짝하지 말라. 나는 바로 며칠 전 너희들 손에 억울하게 죽은 옥녀이다. 지금부터 이 구렁이가 네 놈들을 굴속을 셈에 처박을 것이야. 옥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구렁이는 커다란 입을 벌려 기무라 소장을 덥석 물더니 샘물 속으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때 옥녀의 어머니가 스님 한 분을 모시고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이제 원수는 다 갚았습니다. 스님, 외적들이 저의 손발을 밧줄로 꽁꽁 묶어 고통을 견디기 힘드니 부디 금광 앞에서 3달 열흘 동안만 죄를 올려주십시오. 그럼 편안하게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옥녀와 구렁이는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옥녀의 소원대로 굴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죄를 올려주었지요. 지금도 이곳 금광굴 앞에 가면 붉은 빛깔이 땅바닥에 점점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옥녀가 흘린 핏 자국이라고 합니다. 돈을 달라는 며느리. 옛날에 조선 선조 시절 김천일이라는 용감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김천일의 부인은 양씨 부인이었는데 이 양씨 부인이 처음 시집 왔을 무렵의 일입니다. 시집 식구들이 보니 갓 시집 온 신부가 음식을 만들며 부지런히 일할 생각은 없고 날이면 날마다 낮잠만 자는 것이었습니다. 빨래도 않고 청소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할 말이 없었지요. 저런 게으름뱅이를 며느리로 얻다니. 모든 집안 식구들은 혀를 차며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루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네가 이 집에 온 지도 한 달이 넘었구나. 이제 집안 살림을 돌볼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러자 며느리가 대답하였지요. 아버님, 밥을 짓고 빨래하는 일 따위야 제가 아니더라도 종들이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뭘 좀 해볼 생각은 있는데 그러려면 미천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는지 모르겠다만 그 미천이라는 게 얼마나 있으면 되겠느냐? 시아버지는 날마다 낮잠만 자는 며느리가 딱하여 웬만하면 그 청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벼 30석과 종 4-5명, 그리고 소 서너 마리만 구해주세요, 아버님. 그게 그리 쉬운 일 같지 않다만 며칠만 기다리거라. 내 마련해보마. 며칠 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요구한 대로 모두 마련해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무엇을 하겠다는 설명도 없이 우선 종들을 불러 일렀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곡식을 소에 나누어 싣고 무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부지런히 산을 일궈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곡식이면 너희들이 1년은 지낼 수 있을 것이야.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이면 방아를 찧어 저축하고 그 수량을 내게 알리거라. 이렇게 몇 년을 계속하면 그 곡식이 상당히 늘어날 테지. 네, 알겠습니다. 종대를 떠나보낸 다음 양씨 부인은 이번에는 남편 김천일에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우선 돈이 많아야 합니다. 제가 듣자 하니 옆마을 부잣집의 곡식과 돈이 산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부잣집 주인이 도박을 좋아한다니 당신은 그 집에 가서 내기 바둑을 두자고 하십시오.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그 사람은 바둑이라면 나라 안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사람이요. 어찌 그를 이긴단 말이오. 양씨 부인은 별것 아니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바둑을 가르쳐 드릴 테니 바둑판을 가져오십시오. 그날부터 부인은 남편에게 바둑의 묘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천일은 머리가 좋아 빨리 익혀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김천일은 묘수를 모두 배웠지요. 어떠세요? 이젠 그 부잣집 주인과 상대가 좀 되겠습니까? 해볼 만한 것 같소. 그럼 이제 가보시지요. 양씨 부인은 남편을 옆 마을에 보내며 당부했습니다. 3번을 두어 2번 이기는 승부를 하십시오. 첫 판은 그냥 치고 2~3판은 몇 점 차이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재산을 딴 뒤에 주인이 딱 한 판만 더 두자고 할 땐 실력을 다해 꼼짝 못하도록 하십시오. 김천일은 아내의 말을 되새기며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내기 바둑을 한 판 둘까 해서입니다. 그 부자가 보니 자기와는 감히 적수도 안 되는 김천일이었지요. 자넨 내 상대가 아니야.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날리지 말고 일찌감치 돌아가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돈 잃는 게 소원이라면 할 수 없지. 그래, 무얼 걸겠나? 제 재산을 모두 걸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우리 재산을 몽땅 걸겠네. 이렇게 하여 내기 바둑은 시작되었지요. 첫 판은 아내의 말대로 졌습니다. 부자는 그것 보라는 듯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하였지요.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돌아가게. 없는 일로 해줌세. 김천일이 펄쩍 뛰며 말하였지요. 장부가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하시지요. 그 기백 한번 마음에 드는군. 2번째 판은 김천일이 가까스로 몇 수 앞섰습니다. 주인은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자, 마저 한 판 두세. 그러나 결과는 양씨 부인의 말대로 김천일의 승리였습니다. 내가 졌구만. 약속대로 내 재산을 몽땅 가져가게. 대신 딱 한 판만 더 줄 텐가? 좋습니다. 그러지요. 마지막 판의 김천일은 아내가 가르쳐준 묘수를 모두 썼습니다. 부자는 깜짝 놀랐지요. 내 오늘 처음으로 진짜 바둑을 두는 사람을 만났네 그려. 재산은 다 잃었지만 기쁘기 짝이 없구먼. 김천일은 우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을 맞은 부인은 어찌 되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다 당신 말대로 되었소. 그런데 그 많은 곡식을 대체 어디다 쓰려고요? 쓸 데야 많지요. 우선 당신은 내일부터 친척이나 친구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며 도와주십시오. 또한 신분을 가리지 말고
정의감이 강하고 기상이 씩씩한 사람을 찾아 사귀셔야 합니다. 돈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그날부터 김천일은 호남 지방 일대를 두루 다니면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용기 있고 배짱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친구로 삼았지요. 이렇게 몇 년을 보내자 호남 사람들 중 김천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부인대로 집 앞에 있는 밭을 시아버지로부터 얻어 거기에다 박을 심었습니다. 박이 익으면 따다 바싹 말려 겉에다 검은 칠을 해놓고 창고 속에 넣었지요. 몇 년 뒤 창고에는 검은 박통이 주렁주렁 쌓였습니다. 또 대장장이를 불러 박통만큼 큰 쇠 바가지를 만드니 무게가 100근 이상이나 되었지요. 그런데 이듬해에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외적들이 서울로 밀고 들어오자 선조 임금은 부랴부랴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병이 일어났지요. 당신도 나라를 위해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씨 부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준비해온 일은 사실 오늘을 위해서였지요. 당신이 그동안 도와주고 사귄 사람들이 많으시겠지요. 당장 의병을 일으키십시오. 그들은 모두 당신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여기 남아 군량미를 마련하겠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어찌하고?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대여섯을 무주의 깊은 산골에 보내어 농사를 짓게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적들이 들어갈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당신의 앞니를 보는 눈이 놀랍구려. 김천일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에서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얼마 안가 의병은 5,000명에 이르렀지요. 의병들은 싸울 때 검은 칠을 한 박통을 차고 다니며 일부러 새로 만든 박을 길에다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쇳덩어리를 차고 다니다니 무시무시한 장사들임에 틀림없어. 무거운 쇠 바가지 때문에 외적들은 김천일의 의병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접전이 있을 때에도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도망부터 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간사하고 꽤 많은 군사. 옛날 한 시골 마을에 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순진하고 수더분해 보였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속은 교활하고 엉큼하기 짝이 없었지요. 어수룩한 겉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사기를 능수능란하게 쳤습니다. 이 시골 군사의 술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시골 군사가 한양으로 올라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양으로 온 시골 군사가 종로 저작거리를 걷고 있었지요. 닭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다가 수탉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수탉은 덩치가 유난히 크고 벼시며 털이 반지르르한 아주 좋은 수탉이었습니다. 시골 군사는 닭 가게 앞으로 다가가더니 손으로 수탉을 어루만졌지요. 그러다 문득 닭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짐승이에요? 닭 장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았지요. 어리석은 촌놈인 줄 알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게 봉이라오. 아, 이게 봉이구려. 나는 봉의 이름만 들어보았지 아직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려. 시골 군사가 너스레를 떨자 닭 장수의 콧대가 한층 더 세졌지요. 인심 한번 쓴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실컷 구경이나 하시구려. 그러자 시골 군사가 주위를 슬쩍 둘러보더니 은근슬쩍 물었지요. 혹시 이 보물을 나한테 팔지 않겠습니까? 닭장수가 웃음을 참으며 말하였지요. 그렇게 말하니 얼른 사가시오. 값을 불러보십시오. 닭장수는 속으로 멍청한 시골 군사를 크게 후릴 기회다 싶었습니다. 20냥만 내시오. 순간 시골 군사의 얼굴이 기쁜 빛이 맴돌았습니다. 20냥 여기 있습니다. 시골 군사는 거금 20냥을 주고 수탉을 샀습니다. 그러고는 수탉을 붉은 보자기로 조심스레 싼 다음 반질반질한 새칠기에 담아 두 손으로 높이 받쳐들고 다른 관청은 놔두고 형조를 찾아 들어갔지요. 시골 군사는 형조 판서가 출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형조 판서가 출근하자 시골 군사가 뜰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지요. 저는 이번에 시골에서 올라온 군사입니다. 제가 어쩌다 봉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봉은 나라에서 가장 상스러운 물건으로 친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으로 봉을 임금님께 진상하고자 하옵니다. 대감께서 저 대신 진상을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형조 판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봉황은 상상의 동물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리 가져와 보거라. 그때 갑자기 꽃기호하고 우렁찬 수탉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조 판서가 부쩍 의심이 나서 급히 보자기를 풀어보니 덩치가 큰 수탉이 있었지요. 아니 이건 수탉이 아니냐? 얘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야? 그러자 시골 군사가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봉이 아니고 수탉이라니요. 자기는 수탉을 봉으로 알고 샀다며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정말 한양에 가면 코를 베어 간다더니 그 말이 딱 맞습니다. 형조 판서는 어수룩한 시골 군사가 가엾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수탉을 어디서 얼마를 주고 샀단 말이냐? 종로 저작거리에서 닭장수가 봉이라며 50냥만 내라기에 쇳내가 한 푼도 깎지 않고 50냥을 다 주었습니다. 닭장수가 제 50냥을 도둑질해 간 셈이구먼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골 군사는 울며 불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조 판서는 즉시 명령을 내려 닭 장수를 잡아왔지요. 네가 이 닭을 봉이라고 하여 저 시골 군사에게 판 것이냐? 예, 쇳내가 팔긴 팔았습니다. 그러자 형조 판서가 엄하게 꾸짖었지요. 네 이놈, 닭을 봉이라고 속여 50냥이나 받아먹다니 강도나 다름없구나. 그러자 닭장수가 차분히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저 시골 군사가 이 닭을 보고 무슨 신기한 보물이나 되는 듯 묻기에 쇳내는 그저 저 사람이 하는 양이 하도 우스워 봉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값을 묻기에 역시 농담으로 20냥이라고 하였더니 저 사람이 바로 20냥을 내고 사갔습니다. 쇳내는 속으로 포복절도하면서 돈을 받는 척을 하였지요. 허나 저 사람이 곧 속은 줄 깨닫고 물러달라고 찾아오면 돌려줄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닭장수는 장난을 좀 쳤을 뿐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골 군사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딴소리를 했습니다. 쇳내가 봉의 값으로 무려 50냥을 주었는데 저놈이 단돈 20냥이냐고 우깁니다. 저놈이 남의 생돈 30냥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이렇게 원통한 일도 있겠습니까? 대감께서 부디 엄하게 조사하여 제 돈을 찾아주십시오. 시골 군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수룩한 시골 군사가 교활한 닭 장수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지요. 형조 판서가 닭 장수를 큰 소리로 꾸짖었지요. 어수룩한 촌사람을 속여 대낮에 재물을 빼앗고 이제 들통이 나니 변명을 늘어놓다니 닭 한 마리 값이 많이 쳐도 7, 8냥에 불과한데 네 입으로 20냥을 받았다고 하니 그게 벌써 도둑놈 심보가 아니냐? 닭 한 마리에 20냥을 받았다는 놈이 어찌 50냥인들 못 받았겠느냐? 닭 장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만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쇳내가 잠깐 장난을 쳤다가 저 교활한 놈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변명할 길이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형조 판사는 닭 장수에게 50냥을 내놓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곧 아전이 50냥을 받아서 시골 군사에게 주었지요. 감사합니다. 시골 군사는 연신 인사를 하더니 재빨리 뒷걸음쳐 물러갔다고 합니다. 제주 많은 괴물. 옛날에 이 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양반집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생김새가 아주 괴상하였지요. 마치 갓 낳은 새끼 돼지 같아 보였습니다. 부모가 놀라고 징그럽게 여겼지요. 처음에는 키우지 않으려고 아이를 산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듣고 까마귀 떼가 몰려들었지요. 그것을 보니 너무 불쌍하여 다시 아이를 집에 데려와 길렀습니다. 이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키가 석자에 못 미치는 난쟁이였습니다. 게다가 머리가 길어 땅에 질질 끌리고 수염은 축 늘어지고 걸을 때에는 쓰러질 듯 휘청휘청 했습니다. 손발이 털투성이어서 마치 산 짐승 같아 보였지요. 겉모습이 이러니 보는 사람마다 놀라서 피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본인을 피하니 이근도 남들을 피하게 되었지요. 날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어쩌다가 밖에 나가도 낯선 사람만 보면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와는 달리 속은 무척 영리하고 재주가 많았지요. 책은 읽으면 읽는 대로 줄줄 외고 아무리 어려운 책도 한 번 읽으면 뜻을 훤히 알며 글을 잘 짓고 글도 잘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를 제일 잘 썼지요. 게다가 노래도 잘 부르고 휘파람도 아주 잘 불었습니다. 한 번은 친척 중에 부원군 벼슬을 하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와 이근을 만나보았습니다. 처음 모습을 보고는 괴이하게 여겼으나 막상 시 짓는 것을 보니 아주 놀라웠지요. 글귀가 아주 아름다운 것이 예사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부원군이 크게 칭찬하였지요. 이런 놀라운 재주가 있는 사람이 타고난 모습이 이상하다고 숨어 지내서야 될 일이냐? 그러고는 이근의 부모에게 권하여 장가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 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근은 조상 무덤에 있는 광주 근처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길에서 그만 외적과 딱 마주치게 되었지요. 외적이 처음 보고는 크게 놀라서 괴상한 짐승인 줄 알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였습니다. 뒤늦게 사람인 줄 알고 잡아가지고 놀이개처럼 놀리면서 웃고 떠들다가 저희 두목한테 데려갔습니다. 외적 두목이 보더니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아보느라고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하고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면서 시험을 해보았지요. 이그는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여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흐트러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제야 두목이 탐복을 하고 자기 곁에 두었지요. 어떤 늙은 외적이 이근을 보고는 저 괴물을 빨리 죽여야 해. 저것이 조선군에서 날쌘 활을 쏘는 괴물이다. 그러자 다른 외적들이 듣고는 달려들어 해치려 했습니다. 이때 두목이 와서 말리는 바람에 겨우 살았지요. 두목은 혹시 이근이 도망갈까봐 밤이면 새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한 번은 점을 치는 스님이 와서 산통을 던져 괴를 뽑아보더니 이것은 짐승이나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며 재주가 많으니 곁에 둘만합니다. 하였지요. 그러니 외족 두목이 기뻐하면서 이근을 더 조심해서 다루고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외적이 진을 친 곳은 한강 옆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때마침 보름달이 떠서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반짝거렸지요. 밤 기운은 고요하고 풀벌레가 우는데 이근이 홀로 대나무 새장 안에 갇혀 있으니 온갖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길게 휘파람을 불었지요. 그 소리가 어찌나 구슬픈지 외적들이 자다 말고 일어나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적 두목도 이 소리를 듣고 고향 생각이 나는지 눈물을 흘리다가 이윽고 새장 문을 열고 이근을 꺼내주며 말하였지요. 어찌 이런 신통한 재주가 있는가? 지난번 점치는 스님의 말이 과연 틀린 말이 아닌가 보구나. 이근은 이때다 싶어서 일부러 부드럽게 웃으면서 더욱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술을 권하면서 마시라고 하였지요. 이근은 주는 대로 받아 마시고 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아주 슬픈 곡조였습니다. 어느새 온 외적들이 모두 모여들어 이근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지요. 노래가 끝나자 이근은 일어서서 춤을 췄는데 이번에는 온갖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여러 가지 흉내를 내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여든 외적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웃었지요. 이렇게 외적들을 웃겼다 울렸다 하다가 마침내 이근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물었지요.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느냐? 이근은 종이와 붓을 달라고 하여 글을 썼습니다. 우리 집에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난리가 나서 서로 헤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아직 살아 계신지조차 알 수 없어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외적 두목이 글을 보더니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 재주를 보니 참으로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 곁에 오래 있으면 자칫 요사스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구나. 그렇다고 죽이자니 목숨이 불쌍하고 재주가 아깝구나. 차라리 놓아 보내주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 둘러싼 외적들도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두목이 곧 이근을 풀어주면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지요. 이근은 그 말 끝에 곧바로 떠나지 않고 두목의 마음을 떠보느라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고맙기는 하나 지금 난리통에 길이 막혔을 테니 가고 싶다고 어찌 함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여기에 있는 것이 낫겠습니다. 길이 뚫린 곳을 찾아 보내주겠다. 그럼 길을 아는 사람과 함께 강화도로 보내주십시오. 두목은 붙잡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풀어주고 배 한 척과 양식을 마련해주면서
함께 가게 해 주었습니다. 이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화도에 이르러 소문을 들어보니 사촌형이 해주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배를 타고 해주로 가보니 마침 이근의 부모님도 함께 와 있었지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최필공 이야기. 옛날 정조 임금 시절 한양에 최필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의술과 약을 맡는 관청에 속해 있었지요. 그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었으며 집안이 가난한 데다가 따로 먹고 사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 서양에서 생겨난 천주학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자 세상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최필공도 천주학을 믿게 되었지요. 최필공은 진심을 다해 천주학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아내가 죽어도 다시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유학을 배우는 유생들조차 종종 천주학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유학의 나라였지요. 1791년이 되었습니다. 몇몇 벼슬아치들이 정조 임금께 천주학을 믿는 무리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깜짝 놀라 어명을 내렸지요. 천주학을 믿는 자들 가운데 우두머리 몇 명을 죽여 그 머리를 걸어놓아 모든 백성들이 보게 하라. 최필공도 이 사건으로 잡혀 형조의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천주학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의 정신을 온통 빼앗고 있구나. 하지만 내 어찌 백성들을 가혹한 형벌로만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임금은 가혹한 형벌 대신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도록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옥에 갇힌 천주학 신자들을 불러오게 하였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친 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천주학을 버리고 유학으로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보고 임금님이 어명을 내렸습니다. 저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하지만 최필공은 달랐지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천주학을 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거짓말로 임금님을 속이겠습니까? 형조의 관리가 최필공에게 말했습니다. 천주학을 믿는 다른 죄수들은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 한마디로 죽음을 모면하였다.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야? 그러고는 최필공에게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최필공은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요. 형벌을 담당하던 관리가 임금께 이러한 사정을 보고했습니다. 임금님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 백성이 참으로 모질구나. 임금님은 최필공의 마음을 바꾸는 데에는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 교화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관리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천주학을 믿다 마음을 바꾼 사람 가운데 한 명을 뽑아 그를 짓도록 하여라. 천주학보다 유학이 올바르고 복이 된다는 내용을 조목조목 따지는 글 말이다. 그러고는 그 글을 최필공에게 읽어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최필공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렇게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최필공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였지만 그는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최필공의 동생이 작은 꾀를 내었습니다. 형의 마음을 어찌할 수 없으니 형을 대신하여 마음을 고쳐 이제부턴 천주학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을 적어
형조 관리에게 바쳤지요. 형조 관리가 크게 기뻐하며 사실인지 최필공에게 물었습니다. 최필공이 놀라며 말하였지요. 지금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제 동생이 저를 염려하여 거짓으로 글을 지은 것 같습니다. 형조 관리가 이런 사실을 임금님께 보고하니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임금이 되어 끝내 저 최필공 한 사람을 교화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고는 최필공을 형틀에서 풀어주고 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필공이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두꺼운 옷과 따뜻한 밥을 내준 다음 그의 행동을 잘 살피도록 하였지요. 그렇게 닷새가 지났습니다. 최필공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물을 흘리며 옥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에야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소. 이 사실을 윗분에게 보고해 주시오. 옥지기가 형조 관리에게 달려가 아뢰니 형조 관리가 최필공을 즉시 불렀습니다. 네가 진실로 깨우쳤느냐? 절대 뉘우치지 않겠다고 하더니 어찌 이번에는 쉽게 마음을 고쳐 먹었단 말이냐? 그러자 최필공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습니다. 어젯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의 법을 어겼으니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요. 비록 죽음은 두렵지 않으나 임금님께서 10번 죽어 마땅한 저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미천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받고도 마음을 고칠 줄 모른다면 제가 어찌 짐승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형조 관리가 임금님께 사실대로 보고하니 임금님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임금님은 즉시 최필공의 죄를 사면하여 의원의 자격을 주고 봉급을 넉넉히 주라고 했습니다. 마침 평안도 지방의 약을 관리하는 관리의 임기가 다 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임금님은 담당 관리에게 최필공을 그 자리에 임명하도록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최필공은 죽음을 면하고 봉급도 후하게 받게 되었지요. 최필공은 처음 형조에 압송되었을 때 진심으로 천주학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특별히 평안도 심약관으로 임명하셨지요. 그런데 최필공은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온 뒤 태도를 바꾸어 천주학을 다시 믿었습니다. 그러다 정조 임금이 죽고 1801년에 나라에서 천주학을 믿는 것을 금지하고 신도들을 잡아들이자 그는 법에 따라 끝내 사형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머리 깎인 구두쇠. 옛날 어느 곳에 스님이라면 원수로 생각하는 구두쇠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구두쇠는 스님이라면 원수를 만난 듯 먼저 때리고 치고 매달고 보는 매우 고약한 버릇이 있었지요. 하루는 이 무서운 구두쇠 부잣집에 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님 하나가 찾아와서 시주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가풍도 못 들으셨나? 어찌 천연덕스럽게 시주를 달라고 찾아오는가? 아니 이대 가풍이 무엇이길래 그러십니까? 저는 시주만 얻으면 그만이지 이대 가풍을 알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 가풍을 모른다니? 얘들아 어서 나와서 가풍을 보여주거라. 이렇게 자식들을 부르니 자식들 여럿이 빗자루며 몽둥이를 들고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매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님은 혼자의 몸으로 고스란히 얻어맞고 끙끙 앓았습니다. 이때 부자가 웃으며 말하였지요. 시주 오는 스님을 가족이 합심하여 때리는 것이 우리 집 가풍이며 가온이라는 것이다.
이제 실감이 나겠지. 이렇게 약을 올리는데 금방 끙끙 앓던 스님이 어느새 기운을 차렸는지 말을 했습니다. 이 집 가풍 하나 대단하십니다. 사실 저는 이 댁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저를 따라오시면 애군을 물리치고 더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매를 맞았으니 그러자 부자는 정신이 번쩍 나서 진작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가, 어서 여기 시주 자루에 쌀 한 되만 담아드려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스님을 따라 집을 나섰지요. 스님은 감정도 없는지 모두 용서를 하였는지 부자를 탓하지 않고 태연하게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부인과 며느리는 매를 맞은 스님이 안갚음을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말렸습니다마는 부자는 무조건 뒤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먼 길을 함께 걸어온 스님과 부자는 하루 저녁을 같이 자게 되었지요. 밥도 많이 먹은 데다가 술까지 먹어서 둘 다 곤드레 만드레 킁킁 잘도 잤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았지요. 기지개를 켜고 일어난 부자는 같이 자던 스님을 찾았습니다. 이 스님이 어디 세수하러 갔나? 어디 갔지? 그런데 내 갓은 어디 갔지? 내 옷은 또 어디 갔고? 그러면서 머리를 만져보니 상투가 홀랑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래를 보니 양반 복장은 어디 가고 어느새 스님의 옷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염주가 걸쳐 있고 한쪽 어깨에는 시루 자루가 있었지요. 아니 이게 뭐지? 나는 어디 가고 스님이 여기 있나? 어서 집에 가서 정신을 차려보자. 그러면서 후다닥 나오다가 밥값과 방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불량한 스님이라고 주막 주인에게 매를 맞고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간신히 집에 들어서니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 부자의 아내가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어디 가고 스님이 또 왔구나. 아마 아버지를 잡아두고 다시 우리 집을 해하러 온 모양이다. 어머니, 그럼 아버지가 세운 가풍에 따라 먼저 스님을 치고 보지요. 아버지 소식을 알려면 때려야지요. 하면서 달려들어 마구 때렸습니다. 너희 아비라고 말할 틈도 없었지요. 나중에야 사실이 드러나서 식구들이 기절할 만큼 놀란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시 나타나서 부자네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죄를 짓지 마십시오.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만큼 자신도 도로 받는답니다.